안녕하세요. 만일신경외과 이승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재밌는 흥미로운 책을 읽어서 그거 내용과 함께 그 내용 안에 우리 신경외과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설명이 있길래 그걸 잠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떤 책이냐면 2020년도에 그 벤저민 빅맨이라는 분이 세계적인 영양학자인데 이분께서 쓰신 이런 책이고 이게 23년도에 우리나라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해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포도당과 인슐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중에 포도당이 되는 탄수화물, 근육에 포도당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게끔 그렇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학생 때 수업을 들었는데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인슐린이 근육에는 작용한다고 들었는데 뇌에 작용한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학생 때 이후에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인슐린의 효과가 뇌에도 포도당을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한목적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당밖에 안 먹는 뇌가 인슐린이 작용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밝혀져 있었을 뿐이지 그게 나중에 이제 후속 연구로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인슐린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뇌나 심장이나 지방 등으로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그런 문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신체의 인슐린 저항증 때문에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가고, 아무리 인슐린이 많아도 혈당이 올라가고, 그 혈당이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인 당뇨병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뇌 조직에도, 신경세포에도 퇴행성 질환을 초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라든지 그런 알츠하이머 병 같은 그런 것들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 담고 있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논문들을 쫙 제가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보다는 쉽게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굉장히 환자가 많죠. 지금 전 세계 치매 환자의 80%가 알츠하이머 치매고 매년 3천만 명의 새로운 환자들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하면은 20년마다 환자가 2배씩 늘어날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 그런 기전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만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를 우리가 제3형 당뇨병으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1형 당뇨병은 뭐냐? 우리 몸에 인슐린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그런 병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제2형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그런 당뇨병을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병이 같은 그런 뇌의 퇴행성 질환, 그거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는 뇌는 한 50% 정도만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공복 상태에서, 왜냐하면 공복 상태에서는 포도당의 공급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포도당에서는 50%만 받고 부족한 포도당에만 의존하지 않고 케톤이라는 그런 영양소에 의해서 나머지 50%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식후가 되면 충분한 포도당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100% 포도당에 의존해서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뇌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뇌 기준으로 볼 때는 포도당 대사가 저하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상승하게 되면은 뇌 포도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되고, 그러면은 뇌 에너지가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안 좋은 단백질이 생겼다, 뇌 안에 노폐물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걸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뇌에 쌓여 있다 보면은 그 자체가 알츠하이머 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의 제일 대표적인 병리 현상이 뭐냐? 알파,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 우리말로 그렇게 하는데 기호로는 알파, 베타, 플라크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그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생겼다가 노폐물인데 사라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사라지지 못하고 몸 안에 계속 쌓이면서, 뇌 안에 계속 쌓이면서 그 자체가 병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츠하이머 병의 가장 유력한 발생 기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플라크가 덩어리가 되면서 기억이라든지 기분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장애가 오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기전 중에 알파, 베타, 플라크, 아밀로이드, 베타
그 펩타이드를 없애는 그런 기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아포지단백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단백이 알파 베타 플라크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아포지단백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아포지단백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는데 그 유전자 4형이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플라크 분해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서 70대 똑같은 4형 유전자가 있고 또는 2, 3형 유전자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릴 때는 뭐 비슷하지만 그게 점점 축적이 되면서 70대에 있어서는 알츠하이머 병의 발병 확률이 4형분들이 거의 2배가 된다. 그런 확률상으로 그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핀란드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었는데 알츠하이머 병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이 아포지단백 4형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공복 시 인슐린의 농도 수치 그게 유력한 알츠하이머 병을 가리키는 그런 게 되겠고 그다음 세 번째가 연령, 네 번째가 교육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퇴행성 질환이 생길 만한 그런 것들 고혈압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뇌졸중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핀란드 연구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위험 인자들은 알츠하이머 병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것 뿐이지 혈관성 치매라든지 그런 것과는 관련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핀란드 연구에서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병의 유력한 위험인자는 첫 번째 아포지단백 4형, 두 번째가 이제 공복 시 인슐린 수치, 세 번째가 연령, 네 번째가 교육 수준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츠하이머 특징적인 것은 타우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우 단백질이 하는 거는 뭐냐? 우리 몸의 정상 신경 구조를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타우 단백질의 활성이 과잉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정상 신경 구조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비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신경 구조가 비틀리면서 그 단백질 신경 섬유들이 이제 뭉치게 되고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섬유 다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츠하이머 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병리 소견이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그럼 우리가 조기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 혈관성 치매와의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MRI라든지 뇌 MRA를 통해서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이 있는지 혈관성 치매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 혈관성 치매라면 이거는 예방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까지도 예방도 불확실하고 치료는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병력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교정이나 예방이 가능한 그런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내 몸 안에 아밀로이드 펩타이드 그게 알츠하이머 병의 특징적인 그 단백질이 얼마나 있는가 현재의 나의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성 확률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단백질을 직접 우리가 검사하는 검사법이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걸 이제 알츠온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단백질 검사법을 통해서 현재 나의 혈중에 안에 있는 알츠하이머 단백질의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에게 미래에 알츠하이머 병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포지단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4형인지 아니면 2, 3형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향후 나한테 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밝혀진 거로는 비타민 D도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병 다음으로 많은 치매 타입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뇌혈류의 감소 또는 뇌혈류의 상대적인 부족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 병에 있어서의 알파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 자체가 뇌혈관에도 손상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병 환자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혈관성 치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도 혈관성 치매의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추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놀룰루 아시아 노화 프로그램이라는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 이거는 20년 동안 10,000명의 성인 남성들을 추적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들은 인슐린에 민감한 환자들에 비해서 혈관성 치매 발병 확률이 2배 정도 높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이런 혈관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다른 혈관 질환들, 예를 들어서 심장병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거의 위험성도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우회적으로 혈관성 치매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확률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파킨슨병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매년 6만 명 정도가 이제 새로운 파킨슨병 환자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대뇌, 소뇌가 아닌 중뇌라는 조직이 있는데 중뇌에 흑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도파민을 이제
분비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필요한 도파민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그 동작이라든지 도파민에 의해서 조정 능력이 생기는 건데 그 조정 능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특징적으로 이제 굉장히 움직임이 느려진다든지 또는 굉장히 표정이 무표정해진다든지 아니면 손떨림이라든지 머리떨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병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머리 인지 능력은 상관없이 움직임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퍼지면서 우리 몸에 도파민이 떨어진 수준이 오래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치매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게 되겠고 이런 파킨슨병 환자에 있어서의 그 특징적인 뇌 병리학적 소견은 이제 루이 소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뇌 조직이 쫙 깔리면서 그 치매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실험 연구에서 생체 내 인슐린 수치를 낮추니까 도파민 수용체가 35%가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심한 대상자 뇌 도파민 생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도파민과 인슐린과의 아직 정확한 인과관계나 명확한 그건 모르겠지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 파킨슨 병에도 발병에도 굉장히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병이죠. 편두통인데 미국 성인의 약 18%가 이제 편두통 환자로 되어 있고요.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성 편두통에 시달릴 확률이 약 2배 정도 높았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 있고 남녀를 동시에 대상으로 해서 한 연구에서는 편두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건 뭐냐? 인슐린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작용하도록 높게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만성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슐린 수치를 민감도를 높여주는 약물을 투여했을 때 편두통의 발병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건강한 인슐린 민감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에는 포도당 같은 그런 굉장히 고급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는데 뇌에 저항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믿을 만한 그 연료, 뇌가 포도당을 얻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뇌의 포도당 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흔히들 두뇌 활동을 많이 하세요 뭐 계산을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저항성을 낮추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가 역시 먹는 음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포도당의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만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의 발병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뇌 활동뿐만이 아니라 신체 활동도 중요하고 우리가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의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